저를 쫓아낸 정보부장이 바뀌고 새로 정보부장 한 사람 들어왔어요. 그래서 정보부에서 이젠 뭐 잊어버리니까 살짝 신문사에 다시 돌아와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 정보부장이 김재규 정보부장이었는데 그래서 다시 신문사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광주 사태가 났어요. 그 전에 부마 사태가 있었습니다. 부마 사태가 1979년 10월 16일에서 17, 18 부산에 이제 계엄령이 펴지고 그 열흘 뒤에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부마 사태가 시해 사건의 단초가 되었으니까 그걸 취재하다가 1980년 5.18 광주 사태가 났어요. 그래서 저는 휴가를 내어놓고 아프지는 않았는데 병가를 내어놓고 광주에 가서 취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광주 사태와 또 인연이 생겼습니다. 제가 조금 회사에서는 약간 좀 반골적인 기자로 해가지고 뭐 기자협회 뭐 이런 것도 만들고 해가 회사에 좀 불충한 그런 노력을 많이 했는데 돌아오니까 왜 병가 내놓고 취재하러 갔냐 해가지고 회사에서 제가 잘렸어요. 광주 사태로 해서 제가 신문사에서 물러나고 그런데 그 뒤에 전두환 정권이 정권을 잡고 나서 또 반정부 기자를 따로 추려가지고 또 쫓아냈는데 나는 이미 나갔어요. 이걸 확인 사살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신문사에 재취업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인연을 가지고 83년에 월간조선이라는 잡지사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조선일보로 들어온 거죠. 편집국에는 갈 수 없으니까 월간조선 같은 데 있으라 해가지고 거기서 있었는데 이게 시대를 잘 만나가지고 1980년대는 민주화 시대입니다. 그래서 박정희 시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는 비화를 많이 다루게 되었어요. 그래서 신동아와 월간조선이 경쟁을 해가지고 기록적인 판매를 올렸는데 제 생각으로는 1987년 10월로 월간조선이 40만 부 이상을 찍었어요. 잡지가 40만 부 이상 나가는 건 세계적으로 아주 드문입니다. 신동아도 그 비슷하게 찍어가지고. 그래서 잡지 전성시대 때 월간조선 편집장 하다가 나중에 이게 또 독립회사가 돼가지고 월간조선 대표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조선일보에서 끝까지 워드 프로세서를 안 쓰고 볼펜으로 기사를 쓴 사람이 3사람이 있습니다. 조선일보에서 3사람. 저하고 지금도 저는 김대중 주필하고 류건일 선생 이 3사람은 기계를 싫어해가지고 근데 저는 미국에 가게 됐어요. 미국에 연수를 가게 됐습니다. 하버드에 리만 펠로라고. 아니 미국에 가는데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거기 가서 이걸 배웠습니다. 워드 프로세서를 배웠어요. 제일 늦게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기계 만약 그때 안 배웠으면 지금 기자 생활하기 매우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자 조갑제닷컴이라는 걸 하나 만들었습니다. 제가 썼던 기사를 다 입력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시대가 또 변하니까 또 유튜브를 하게 됐어요. 지금 요새는 유튜브에 오히려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놓고 보니까 신문사, 잡지사, 그 다음에 인터넷, 그 다음에 텔레비전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매체를 한 번씩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 한국 현대사를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연락을 받기로는 이 5.18 문제로 자유한국당이 한참 어려울 때 여기 나와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그래서 잘 됐다고. 특히 자유한국당 분들이 광주 사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정확하게 모르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졌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왔는데 그 사이에 벌써 또 세상이 또 한 번 바뀌었습니다. 말하자면 일주일 전에 있었던 하노이 회담 결렬. 이 하노이 회담 결렬에 대해서 태영호 공사가 김정은이가 결정적인 권위의 손상을 입어서 어쨌든 자유통일이 10년 앞당겨질지도 모르겠다는 말을 했는데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 결렬됐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제 머리에 먼저 스쳐간 것은 한국이 공산화는 안 되겠구나. 한국이 적화는 안 되겠구나.
하는 안도감이 있었어요. 여러분, 만약 거기서 청와대가 예측한 대로 종전선언이 나오고 합의문이 나왔더라면 지금 어떻게 됐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체제라는 것을 발표를 하면서 거의 낮은 단계 연방제 수준의 북한과의 합작을 이야기하고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한다고 하고 해서 우리 애국 세력이 설 수 있는 여지가 엄청나게 좁혀지고 지금 아마 이상한 상태가 되어 있을 건데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맨정신을 차렸습니다. 맨정신을 차렸어요. 맨정신. 그전에는 저는 입만 열면은 트럼프 대통령 욕을 했습니다. 욕을 했어요. 그날 오전에 저는 그날 28일인데 불과 열흘도 안 됐죠. 8일 전인데 아주 아득한 옛날처럼 느껴지는 것은 지금 세상이 굉장히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노이의 기적으로. 그날 새벽에 잠도 안 자고 CNN을 통해서 중계되는 마이클 코언이라는 변호사의 폭로 증언을 봤습니다. 의회에서 증언을 한 8시간 했어요.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이 사람 첫 마디가 뭐냐. 자기가 10년 동안 가까이서 모셨던 트럼프를 레이시스트, 칸맨, 치트 요 세 마디로 이야기했습니다. 레이시스트, 인종주의자다. 미국 사람들한테 제일 큰 욕은 레이시스트입니다. 인종주의자. 그 다음에 칸맨이란 말은 사기꾼이란 말입니다. 사기꾼. 미국 사람들은 보고 칸맨했다고는 그냥 주먹이 날라올 겁니다. 치트는 속임수의 달인이라는 얘기죠. 아니 세상에 바로 10년까지 모셨던 사람이 현직 대통령을 향해서 이런 말을 쓰니까 그 장면을 트럼프도 보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다 보고 나서 이거 트럼프가 나를 잘못 잡았구나. 이거 아마 회담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다. 저는 어떤 방향으로 회담에 영향을 끼칠지 모르지만은 회담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제가 유튜브에 방송을 그날 새벽에 했어요. 그런데 요새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에 의하면 사실은 영향을 끼쳤답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데 지금 중요한 회담을 앞두고 있는데 본국에서는 이런 짓을 하니까 내가 제대로 협상을 할 수 있었겠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우리로서는 오히려 그게 잘 된 거예요. 우리로서는. 그러니까 이번에 김정은을 만나가지고 뭘 한 건을 해가지고 돌아가야 이걸 덮을 수가 있는데 김정은이가 내놓은 카드를 보니까 그걸 받았다가는 또 욕도 먹게 생겼거든. 그래서 깨버린 겁니다. 물론 주변에 폼페오라든지 볼턴이라든지 원래 강경한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은 안 된다고 말렸겠죠. 이렇게 해서 회담이 깨짐으로써 그동안에 문재인 정권이 국민들에게 말했던 북한 비핵화는 사기극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완전한 사기극입니다. 사기극. 비핵화 사기극이란 말을 써야 됩니다. 비핵화 사기극입니다. 여러분 4.27 판문점 선언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4.27 판문점 선언은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핵 폐기에 합의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서 뭘 잘해보자. 이런 요지의 선언문으로 이해하지요. 맞습니까? 4.27 선언을 그렇게 이해하시죠? 국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죠. 4.27 선언은 핵 폐기 선언이다. 라고 알고 있는데 4.27 선언은 핵 폐기 선언이 아닙니다. 그 문구를 잘 읽어보면은 북한의 핵 보유 선언입니다.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핵 군축 회담을 하는데 남한도 협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말을 썼는데 우리가 핵을 안 가지고 있는데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하면 우리는 억울한 거 아닙니까? 북한의 비핵화라고 해야지. 북한의 비핵화라고 해야지. 줄곧 한반도의 비핵화를 해요.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말은 한미동맹 해체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핵을 개발하지 않아도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하니까 안심하라는 핵우산도 철거하고 주한미군 철거하고 앞으로 항공모함 B-52 같은 거 여기에 띄우지 마라. 그겁니다. 그 내용이 그대로 적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언론이 한국의 언론은 몇 개를 빼고 선동기관으로 바뀐 지가 오래됐는데 바로 4.27 선언을 핵 폐기 선언으로 과장 왜곡해서 보도하는 바람에 우리 국민들 머릿속에 김정은이가 진정으로 핵을 폐기하기로 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들통이 났습니다. 김정은이는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제일 정직한 사람이 김정은입니다. 김정은은 거짓말한 적이 없습니다. 트럼프도 거짓말을 하고 문재인 정권도 거짓말을 했는데 김정은은 자기 입으로 한 번도 내가 핵 폐기하겠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언제 있는지. 비핵화라고 그러죠. 계속 한반도 비핵화라고 합니다. 그것은 북한의 핵 폐기가 아닙니다. 한미동맹 해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딱 두 사람이 만나니까 이제 밑에 실무자들끼리 다 합의를 해가지고 마지막에 서명만 하는 게 그게 정상회담이에요. 정상회담 둘이 만나가지고 막 토론하고 싸우는 건 이런 건 별로 없습니다.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역사 속에서 보면 그런 일이 가끔 있는데 그런데 실무자들이 합의가 안 되니까 김정은이는 내가 직접 만나면 트럼프를 설득할 자신이 있다고 본 거죠. 왜냐? 트럼프가 김정은한테 계속 좋은 말만 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라고 그러고 뭐 사랑에 빠졌다 그러고 그러니까 김정은은 트럼프를 만만하게 본 거죠. 트럼프 또한 자기는 협상의 달인이라고 그러니까 김정은을 1대1로 만나기만 하면은 자신 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이 하노이로 출발할 때까지도 합의가 안 됐습니다. 그때는 이미 합의문이 다 만들어졌어야 돼요. 그래서 만나서 첫날 식사하면서 트럼프가 내어놓은 것은 그 영변 핵시설 그런 거 말고 완전히 폐기를 하라. 완전 폐기하고 거기다가 세균 무기 그다음에 독가스 이런 것도 다 폐기하고 그다음 북한 인권 문제 이런 것까지 요구를 하고 김정은이는 영변 시설 폐기하는 대신에 요런 제재를 해제해달라. 이렇게 두 사람이 서로 맞춰보니까 너무나 틀려요. 너무나 틀려요. 북한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번에 새로운 사실이 알려지게 됐는데 북한이 이번 회담을 통해서 자기의 패를 내보이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카드를 보였어요. 이거 큰 실수입니다. 카드를 보여요. 그 다음에 약점을 드러내버려요. 약점이 뭐냐? 우리는 종전선언에 치중할 줄 봤는데 종전선언보다는 제재 해제를 강곡하게 애절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경제가 어렵다는 겁니다. 북한의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그런 식으로 무엇보다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재 해제를 해달라고 했는데 부분적인 제재 해제를 해달라고 말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부분적인 게 아니라 이걸 받아들이면은 지금 제재의 90% 이상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부분적이라고 하면서 다만 영변 시설 폐기하겠다고 한 것 중에서 과거와 다른 거는 영변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플루토늄을 만들어내는 재처리 시설이 있습니다. 원자로가 있고 원자로에서 나온 걸 재처리해가지고 무기를 만드는 플루토늄 시설이 하나 있고 플러스 2010년에 공개된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만들어내는 핵폭탄은 두 가지입니다. 플루토늄 폭탄이 있고 우라늄 폭탄이 있는데 지금은 우라늄 폭탄을 주력을 해요. 우라늄을 농축해내는 그 시설까지 포함해서 폐기하겠다. 이렇게 나온 것은 상당히 진전인데 그것도 마지막에 그 카드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가려고 그러니까 어제 보도됐지만은 최선이라는 사람이 뛰어와가지고 우라늄
시설까지 없앤다고 합니다. 이렇게 액을 하듯이 해도 트럼프는 그걸로는 안 된다 해가지고 그것 말고 우리가 알고 있는 숨겨놓은 농축시설 그것까지 없애야 된다고 하니까 그건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렇게 해서 회담이 깨져버렸습니다. 이건 뭐냐? 북한은 영변시설은 이게 일종의 고철이에요. 과거에 많이 팔아먹었던 거예요. 썩은 돼지고기를 여러 번 팔아먹고 또 팔아먹으려고 하다가 이제는 받아들이지 않는데 영변은 그렇게 팔아먹고 이미 공개된 거니까 숨겨놓은 공개되지 않는 거 이게 아마 전체 핵능력의 한 90%로 될 겁니다. 이걸 가지고 계속 핵 보유국으로 남아있고 영변과 제재 해제를 바꿔버리겠다. 그러면은 미국으로서는 대북 제재 해제해줘버리면은 북한을 압박할 카드가 없잖아요. 그죠? 없습니다. 유일하게 이끄는 군사적 공격이지. 그런데 핵 보유를 한 나라를 군사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런 전례도 없고. 그랬다가 핵폭탄 날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한 65개의 핵폭탄을 갖고 있는데 더구나 서울이 바로 이렇게 인질로 잡혀 있는데 2,500만 이 지역까지 포함해서 그것은 작년 2017년 무렵에 검토를 해봤는데 미국 군에서 반대를 해요. 그럼 대북 제재밖에 없어요. 대북 제재를 해제버리면 누가 김정은이가 뭐가 답답해가지고 핵을 폐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양쪽에 딱 견뎌보니까 너무나 큰 차이가 났기 때문에 앞으로 회담 재개될 가능성, 재개는 하겠죠. 그 실무자들끼리 뭐 접촉하는 합의를 볼 가능성은 매우 적어졌다. 그러면 이게 한국에는 무슨 영향을 끼치느냐?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하겠다는 이야기도 안 했는데 거기다가 자기들 해설을 덧붙여가지고 북한이 핵을 폐기하는 전략적 결단을 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하고 또 만나고 싶다고 하니까 해서 미북 회담이 성사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김정은이가 북한의 핵 폐기를 명기를 해야 되는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로 중점을 한미동맹 해체에 둔. 그래서 이번에 핵 문제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것을 요약을 하면은 첫째, 북한은 핵을 절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는 것은 코브라가 독을 빼는 겁니다. 그럼 지렁이가 되겠죠. 누가 그들도 봅니까?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가난한 나라를 누가 또 재래식 군사력은 다 고철화돼 버렸어요. 두 번째, 북한은 절대로 개혁 개방을 할 수 없습니다. 왜 개혁 개방을 할 수 없느냐? 3대 세습 체제 때문입니다. 3대 세습, 개혁 개방은 정보가 들어가는 겁니다.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개혁 개방이죠. 물건, 사람, 정보. 이게 북한으로 들어가면 뭐가 됩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대 세습 체제는 이건 완전히 거짓말 집단이구나. 그동안 전부 거짓말 했구나. 자기들은 국군이 6.25 때 북침했다고 믿었는데 이게 남침을 했구나. 그리고 북한을 해방시킨 것은 소련군이 했는데 김일성 군대가 들어와서 북한을 해방시켰다고 거짓말 했구나. 우리가 제일 행복하게 사는 줄 알았더니 제일 비참하게 사는구나. 이걸 알게 될 거 아닙니까? 개혁 개발을 하면. 그럼 정권이 무너지죠. 그런데 베트남이나 중국은 왜 개혁했느냐? 왜 개혁 개방이 가능했느냐? 거기는 3대 세습이 없었어요. 모택동이가 독재를 했지만 모택동이가 자기 아들한테 정권을 물려준 사람은 아니잖아요. 등소평, 그리고 베트남의 공산당 간부들은 최소한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라를. 지도자로서의 품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개혁 개방을 할 수가 있었고, 김정은 체제는 뭐냐? 트럼프는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트럼프 퍼스트예요. 이 김정은 이 집단은 오로지
김정은과 그 지배층 한 10,000명쯤 되는 요 사람들이 행복을 생각하지 인민들은 생각 안 합니다. 북한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신상옥 씨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신상옥 씨 아시죠? 납치됐다가 그분이 증언한 것 중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 많아요. 김정은이 파티에 가면은 한국 노래를 그렇게 잘 부르더라. 패티김이 부른 뭐 이별을 최은희 씨 보고 부르라 해서 부르다가 가사를 잊어버리니까 김정은이가 가사까지 불러주더라. 그래서 제가 신상옥 씨 한국에 왔을 때 88년에 만났을 때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딱 간단하게 했어요. 김정일 체제 마적단입니다. 마적단. 마적단이 뭡니까? 어떤 마을을 점령해가지고 분탕질하고 저끼리 잘 먹고 잘 살고 마을 사람들 아무 관심이 없는 마적단입니다. 마적단입니다. 저는 이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에요. 옛날에도 항일 독립운동 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마적단 짓을 한 거고 지금도 김정은 체제의 속성은 마적단입니다. 북한이라는 마을을 점령을 해가지고 저끼리 잘 먹고 잘 사는 마적단입니다. 그러니까 개혁개방 할 수도 없고 할 마음도 없죠. 할 마음이 없는. 그러니까 핵을 껴안고 죽는 길밖에 없는 거죠. 개혁개방을 하면은 체제는 무너진다. 누구보다도 잘 알죠. 단 하나, 김정은이가 살 길이 하나 있어요. 유일한 살 길. 그것은 대한민국을 적화시키는 겁니다. 김정은의 살 길은 대한민국 적화입니다. 대한민국이 있는 한 북한이 개혁개방을 못해요. 월남이 개혁개방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월남을 공산화시켰기 때문 아닙니까? 적이 없죠, 적이. 김정은이가 개혁개방하면은 대한민국의 모든 자원이 북한으로 들어가 버리는데 그냥 접수돼 버리지. 개혁개방, 개성공단 같은 거 이렇게 동물원식으로 딱 폐쇄해가지고 하는 거, 요거는 통제가 가능하니까 할 수 있지만은 따라서 북한은 절대 핵 포기 안 한다. 북한은 절대로 핵 개혁개방할 수가 없다.